자, 58화. 네. 7화. 아, 57화. 18화인가?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 57화, 57화. 네네. 네, 57화 3부 가겠습니다. 네. 네. 야, 뭐랄까. 뭐, 아니, 오늘 우리가 의도한 대로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패션 얘기를 졸라 하고 있네요. 아무튼 되게 재밌네요. 그러니까요. 이 조합으로 얘기하는 것도 상당히 재밌다. 그리고 이게 해보니까 한 번으로 하기에는 정말 아깝다. 모자르고 맞아요. 아깝다. 그래서 나중에 순환 실장님 좀 바쁘신 것도 마치고 네. 가을에 한번 다시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들을 또 다시 그때는 아예 뭔가 이렇게 아이템들에 대한 얘기 같은 거 해봐도 재밌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그죠? 같아요. 네. 그러니까 몇 가지 좀 네. 뭔가 사연이 있거나 하는 네, 것들. 그게 꼭 디자이너로서 중요한 아이템도 재밌겠지만 사실 옷이 재밌는 이유는 결국 개인이 구매함으로써 개인의 스토리가 거기 담기기 때문이기도 맞아요, 하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런 얘기해도 좀 재밌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 그리고 제가 2부 끝날 때 이 타카히로 미야시타의 이야기를 받아서라고 얘기를 잠깐 뭐 아는 했잖아요. 사이예요? 아니 받아서 할 얘기가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당연히 아는 사이 아닙니다. 저는 알죠, 그분은. 인간은 다 알잖아요. 네, 너무 잘 알죠. 인싸 중에 인싸니까 살고. 근데 이제 순환 실장님이 넘버 나인을 좋아하셨던 것처럼 이제 저도 뭐 이제 사실 20대에 저한테 되게 중요한 몇 명의 패션 디자이너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명은 서상영이라는 아, 사람인데, 네. 서상영 디자이너는 저희가 뭐 과거에 잠깐 예고했던 것처럼 언제 한번 특집으로 한번 네. 풀어보려고 합니다. 성호 형의 고등학교 친구기도 하니까. 네, 그러니까 짝꿍이었다고. 네. 네, 그래서 그 얘기는 뭐 조금 나중으로 미루고, 그리고 라프 시몬스와 에디 슬리먼 빼놓을 수 없고, 그때 모든 20대 옷 좋아하는 남자들이 좋아했지만, 맞아요. 진짜 대단한 디자이너라고 생각했고, 막 저에게 이베이에 눈을 뜨게 한 또 인물들 중에 한 명이거든요. 예. 그때 써야 되는 게 진짜 많은데 지금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 저 잠깐 새끼 얘기를 조금 하자면은 2004년 SS 2004년 SS 라프 시몬스가 과거에 계속 그런 검정 약간 좀 라이엇 같은 반항적인 네네. 분위기 그런 것들 막 횃불 들고 나오고 맞아요. 막 이렇게 막 두건 같은 거 반다나 같은 거 쓰고 막 이런 걸 하다가 2004년 SS가 완전히 자연 친화적인 느낌으로 한번 싹 바뀐 적이 있어요. 네. 옷들이 다 파스텔 톤이고 다 민트색, 뭐 베이지, 연한 베이지색. 그래서 막 프레젠테이션식으로 하고 컬렉션 안 하고 막 주술적인 느낌의 막 이런 비즈 목걸이 같은 거 하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 이제 막 락이 어쨌든 패션에 굉장히 큰 역할을 미치고 있었어서 라프에 갑자기 그러한 어떤 종류의 터닝이라고 할까? 전환이 사람들한테 조금 덜 받아들여진 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2006년 6월, 7월 정도에 이베이에 정말 산더미처럼 올라왔어요. 그 옷들이. 예. 근데 지금 그때 있는 오버사이즈 후드파카 이런 거 막 300만원, 500만원 막 이렇게 어딘가에서 팔고 있는데 그 스웨트들 $50, $60, 그때 한 1,000만 원 썼으면은 네. 개부자네. 그러니까 근데 그랬었는데, 근데 저는 또 그 시즌을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몇 개 가지고 있어요. 그때 사셨어요? 아, 그때 샀죠. 네, 그래서 아무튼 여기도 어디 있을 거예요. 근데 아무튼 뭐 그랬던 기억이 갑자기 나는데, 유럽 디자이너들은 어쨌든 라프 시몬스 굉장히 좋아했고, 근데 저한테 일본 디자이너들 중에 제가 되게 좋아했던 사람은 언더커버의 준다카시였어요. 네, 근데 제가 처음 일본을 간 게 2006년이었거든요. 24살 정도였던 것 같아요. 23살, 4살? 근데 그때 일본은 정말 패션 선진국이었단 말이죠. 제가 봤을 때는. 왜냐면 한국에서는 어떤 막 디자이너들도 있고 패션 잡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냥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명품들은 다 있었죠. 서울 패션위크 가면 감도가 현저히 달랐죠. 그렇죠. 근데 그때는 막 제가 일을 할 때는 아직 아니고 학생, 휴학생 막 이럴 때여가지고, 근데 그냥 옷을 보고 싶은데, 내가 사입을 옷을 보고 싶은데, 막 사입지는 못하더라도 그냥 옷을 보고 싶은데 디자이너를 좋아하니까. 근데 뭐 일단은 뭐 마르젤라도 매장이 없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때 일본에는 마르젤라 매장이 저기 오모테산도가 아니라 어디지? 엄청 큰 플래그십이 지금도 하나 있는 게
그 캐피탈 매장 있고 그 에비스? 에비스 말고 아. 아카메구로 쪽인가 아무튼 그런데 막 플래그십 매장 있고 그래서 그때 한 달 동안 있었는데 한 달 동안 정말 원 없이 패션 매장들을 엄청 봤거든요. 그때 이제 맨지노노 같은 잡지로만 보던 그 언더커버 매장을 그 어디지? 아오야마에 있는 플래그십 매장을 처음 딱 갔는데 아직도 진짜 기억나요. 그러니까 그 뒤쪽에 이렇게 있는 거야? 네, 2층짜리 큰 매장이었어요. 지하도 있고. 근데 그때가 이제 그 준다카시가 랭귀드라고 해서 흐느적거리는 옷들을 네네. 쌍둥이를 입힌 컬렉션으로 파리 컬렉션에서 터진 후 2년 후였어요. 2년 후. 그때가 이제 벗 뷰티풀이라고 해가지고 그 동유럽에 있는 괴기스러운 작업으로 유명한 예술가 겸 애니메이터의 얀 슈방큰 반 비에르무라는 사람의 작업들을 오마주한 작업들을 막 하고 있을 때였는데 아무튼 매장에 딱 갔어요. 엄청 기대하고. 근데 전면 통유리에 스타워즈 미국 스타워즈 빈티지 장난감 데드 스탁들을 몇백 개를 다 디스플레이를 해놓고 거기서 일단 압도됐어요. 뭐지 이거는?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리고 내부에 들어갔더니 그 이제 준다카시도 90년대부터 후지와라 히로시랑 굉장히 연이 깊은 사람인데 그쵸. 그 둘의 교집합은 펑크거든요. 네. 둘이 AFFA라고 아나키 퍼스트 아나키라는 브랜드를 비정기적으로 만든단 말이에요. 그 옷의 실물도 거기서 처음 봤어요. 최근에도 나와요? 비정기적으로. 예. 근데 왜냐면은 그 컨비니에서도 제가 알기로 그런 리미티드식으로 나온 적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 둘이 가끔 생각나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워낙 뭐 서로 밀어주고 친한 사이니까. 아무튼 그때 막 그 작업들을 막 와 진짜 이거는 좀 진짜 저세상 크리에이티브다 진짜. 어떻게 이런 작업 이건 유럽에 있는 감성도 아니고 한국에는 일단 없고 일본에서도 되게 특이하다 이 감성은. 그래서 그 작업들을 되게 좋아했는데 그치만 역시 너무 옷이 비쌌어요. 예. 그리고 그래서 막 살 수는 없었지만 사실 대신에 막 책을 샀죠 그때. 예. 그 책이 이거거든요. A 매거진이라고 그 이건 벨기에에서 발행한 잡지인데 그 매거진 큐레이티드 바이가 정확한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잡지인데 그러니까 큐레이션을 누가 했다에 바이 누구누구가 디자이너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매거진 큐레이티드 바이 준 다카시 언더커버라고 써있는 책이고 이 책이 2004년에 나왔거든요. 2006년인가 딱 그 제가 일본 갔을 때쯤에 나왔어요. 근데 이 책을 이렇게 싹 보면 이제 이 책은 일반적인 잡지가 아니라 그 한 디자이너의 창작에 관련된 내용들을 자유롭게 안에 넣는 잡지예요. 그래서 이때 이제 준 다카시의 작업실 이 수많은 이 인형들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인형들이며 이제 막 자기 스크랩북 이때 정말 이런 종류의 옷들이 나왔단 말이죠. 막 뭔가 자켓인데 주머니에 뿔이 달려 있고 막 그러니까 루트 할 때 그 뿌리가 달려 있고 막 이런 옷들이 막 나오고 와 이 작업들 막 그러다 막 에르메스 중간에 캠페인 광고인데 에르메스 광고인데 광고를 준다카시가 다 크리에이션을 해서 여기 보면은 그 인형이 다 있구나. 약간 조금 섬뜩한 느낌의 그런 것들을 하고 막 아나키로 막 의자 만들고 막 이 그레이스라고 해가지고 지금도 가끔 나오는 이 캐릭터 만들어서 이런 것도 막 하고 막 어쩌고 저도 하나 있습니다. 그쵸. 예. 마크 보스윅 사진이나 뭐 등등 했는데 이거 아무튼 근데 이 책에 되게 재밌는 점은 그 책 전반에 엄청 다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정말 괴기스러운 종류의 이때 준다카시의 세계관이 다 들어가 있는데 책의 마지막은 헬로 라라라고 해가지고 그 히스테릭 글래머 자기 친구인 그 노부이코 키타무라라는 디자이너가 사진을 찍은 자기 어린 딸의 생일 파티랑 집에서 찍은 사진들로 끝내요. 앞에는 막 무슨 사이코 같은 것들이 계속 나와 있는데 끝은 자기 딸 사진으로 끝나는데 이게 되게 좀 뭔가를 마음을 좀 와닿았거든요. 왜냐면 그때 제가 이 책을 볼 시기에 그 아오야마 매장에 갔을 때 1층, 2층에는 막 난리난 옷들을 팔고 있는데 지하에 언더커버 키즈를 처음 만들어서
이제 그러니까 그 옷들을 어린애 옷으로 조금 귀엽게 만든 옷들을 만들었고 그러니까 준다카시가 엄청 뾰족하고 날카로운 사람이었다가 딸이 생기고 가족이 생기고 조금 이런 종류 유순한 작업들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했다가 정말 2011년에 한 1, 2년 몇 년 있다가 유니클로랑 같이 네, 맞아요. 협업을 했죠. 협업하고 그런 것들을 봤는데 그 다음에 제가 어떤 기회가 생겨가지고 준다카시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준다카시 되게 단답형으로 대답한 사람이고 뭔가 언제였어요 그건?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무슨 건이었어요? 2010 몇 년? 2010 몇 년인데 정확히 기억 안 나요. 근데 14년? 15년 그 정도쯤이었을 거예요. 이제 뭐 글로벌 디자이너가 되고. 근데 한국에서 이제 에크루가 T그래픽스. 네 맞아요. T그래픽스 그 스튜디오 콘크리트에서 네. 한남동에서 전시를 했었는데 그때 에크루 사장님이 이제 인터뷰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땡큐죠 이러고 가가지고 맵스 매거진에 제가 인터뷰를 했거든요. 도현이한 전화해서 맵스 매거진 편집장한테 야 준다카시 인터뷰 좀 하자. 페이지를 달라. 그래서 인터뷰를 했고 그 T 그래픽스 자기 티셔츠 그래픽 네. 전 세계 순회 전시 같은 거였는데 한국에서 처음 하는 거였고 되게 그때 인터뷰를 이제 덜덜덜 떨면서 이제 하고 이 책을 가져가서 사인을 받았어요? 사인을 해달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근데 뭐라고 그랬냐면 완전 팬이고 작업 인터뷰 너무 좋았고 그래 땡큐 어쩌고 하고 이제 그랬네. 근데 이 책 보여주니까 되게 이거 가지고 있냐고 막 그런 얘기하고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이 책에 그 당신이 제일 마음에 드는 페이지에 사인해달라고 제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막 웃어요. 그러더니 막 이렇게 봐요. 그러더니 어디에 사인을 해줬냐면 이게 질샌더 그때 캠페인 광고예요. 네. 그리고 질샌더 옆에 똑같은 대비로 자기 걸 했구나. 자기 아트웍을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흰색 검정이고 일반적인 예쁜 미니멀한 여성의 눈 30개 달린 괴물 여성이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에 사인해줬거든요. 이거 살짝 여기 잘 보이게. 그래서 오. 제가 그래서 저는 연예인 이런 거 전혀 1도 감흥 없는데 제가 감흥이 있는 몇 명의 디자이너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한 명이 준다카시고 또 한 명이 뭐 지금 책은 없지만은 킴 존스를 만났을 때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준타카시 그 얘기 하자면 저도 이제 준타카시가 되게 저도 이제 미야시타도 좋아하지만 준타카시도 이제 대단한 디자이너라고 이제 이제 뭐 요지 야마모토나 이제 꼼데가르송에 이제 레이가 쿠보가 있지만 그 밑에 세대로는 이제 준타카시하고 이제 그 미야시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준타카시가 이제 제가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한 게 이게 이 캐릭터 그래픽의 캐릭터와 맥 컬렉션의 시즌들 있잖아요. 맞아요. 뭐 아까 말씀하셨던 뭐 버뷰티풀이나 약간 이제 랭기드라고 해가지고 쌍둥이 이렇게 나와서 이제 나오는 시즌 하나는 멀쩡한 옷이고 하나는 축 늘어진 옷이고 그리고 이제 언더맨이라고 해가지고 맞아 아시죠? 일본 전대 그러니까 울트라맨 같은 특촬물을 언더커버식으로 만든 세트까지 다 만들어서 미친 컬렉션이었죠 진짜. 그리고 뭐 햄버거 몬스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아까 전에 조명을 샀어야 되는데 그레이스도 있고 네, 맞아요. 그게 하나의 마을을 구성을 해서 이 세계관을 만드는 거예요. 그 매 컬렉션마다 그 마을에서 그 이제 뭐 어떤 뭐 상황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부여해서 거기 그 마을에 있는 주민들이라 그래야 되나? 거기에서 이제 자기 자신을 투영하는 캐릭터도 있을 테고 약간 뭐 자기 딸이 있을 수도 있을 테고 약간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만든 그 언더커버라는 브랜드를 만들었다고 한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지극히 일본인스러운 맞네요. 개신떡이지. 진짜 오타쿠의 끝판왕. 지극히 일본인스러운 발상이구나. 근데 사실 이렇게 전개하는 브랜드는 저는 사실 언더커버 말고는 생각이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예전 시즌들 되돌이켜보면 다 약간 뭔가 캐릭터라든지 맞아요. 그래픽에서 뭔가 항상 밀고 있는 곰돌이라든지 이 눈이 가려진 곰돌이 인형 약간 그것도 다 그 한 마을의 약간 캐릭터? 약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면은 예를 들어서 디자이너들이 어디서 영감을 받아서 옷을 만들었다라고 대체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은 보통은 어떤 시대적인 상황들에 대해서 많은 영향을 받고 그 시대적인 상황에 특정한 아이콘인 경우도 많고 그 중에 또 특히 뮤지션이 사실은 되게 많죠. 뭐 비비안 웨스트우드의 뭐 실제적인 뮤지였던 뭐 섹스 피스톨즈 같은 경우도 있고 사실 뭐 컬트 커베인 말할 것도 없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혹은 어떤 시대가 아니라 뭐 어떤 국가나 부족의 영향을 받는 경우도 그쵸. 제가 딱 생각난 사람은 이제 지금 메종 마르젤라를 하는 존 갈리아노가 한창 자신의 꾸띠르 디올 컬렉션 같은 것들을 할 때 뭐 중세 시대, 뭐 아프리카 네. 이런 어떤 세계를 여행하는 느낌으로 컬렉션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랑 준다카시의 크리에이션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완전 다르죠. 그러니까 제가 그 언더맨 아직도 기억나는데 그 언더맨 준다카시 좋아하니까 준다카시가 그 일본의 그 허니닷컴이라는 네, 네. 그 이제 집단 블로그 지금은 닫았더라고요. 맞아요. 네 맞아요. 네. 네. 웹사이트는 남아 있는데 존나도 멋있었죠. 한국에서 따라하고. 그러니까 예. 이제 그 집단 블로그의 거의 시초 같은 격으로 사실 진짜 후지와라 히로시가 빨라요. 예. 그걸 그 허니닷컴 만든 세 명이 그 저기 누구야 소프의 디자이너랑 네네. 그리고 소프넷 디자이너랑 비즈빔의 나카무라 히로키랑 후지와라 히로시가 각자 출자해가지고 만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준다카시가 그때 소셜미디어도 없었는데 거기는 정말 열심히 올렸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 나이키랑 갸쿠소라고 나중에 러닝 브랜드 만들었잖아요. 달리기 겁나 했거든요. 한 3, 4년 정도 달리기를 계속 하니까 나이키랑 브랜드를 만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보고 그랬는데 언더맨 작업 그 한번 특촬물에서 영감을 받은 어떤 언더커버의 히어로 일본식 히어로를 만든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만들 때도 그 과정들의 비하인드들을 거기에 막 올려서 막 야후였나 그런 번역기 같은 걸로 돌려가지고 봤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야 저 정도까지 만든다고? 그러니까 컬렉션을 하는데 저 사람이 입고 있는 보통 특촬물을 만들면 유니폼 정도만 만드는 네, 거지. 근데 마을을 만들고 예를 들어 특촬물의 히어로니까 괴수가 있고 괴수가 있으니까 때려 부실 집도 있어야 되고 그쵸. 근데 집만 있는 게 아니라 시가지가 있어야 되고 결국 그거를 막 엄청나게 막 만들어가지고 야 진짜 이 사람은 진짜 내가 봤을 때 적자인데 이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도 그 컬렉션을 보면서 이건 과연 몇 명이 붙었을까? 물론 상상하는 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할 수 없지. 아니 쉽지 않은데 굉장히 어려운데 할 수 있다고 쳐도 그걸 다 구현한 거는 돈이 얼마나 있었으면 3D로 사람은 얼마나 있었는지 같은 게 진짜 쉽지 않은 거예요. 그 작업들을 같이 하던 팀이 제가 알기로 이제 언더커버랑 그 작업 그 일종의 아트워크 작업들을 하고 있는 팀이 나중에 어떤 자기들의 그런 디자인 스튜디오 비슷한 걸 열어가지고 이름은 까먹었는데 그 팀이 지금 그 시토세 아베 사카이 매장에 디스플레이를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저기 어디 청담동에 있는 네. 사카이 매장에 네. 가면 옛날 유럽 고가구들을 다 굉장히 그 비대칭적으로 잘라서 붙인 다음에 그걸 하나처럼 보이게 만드는 그런 작업들이 다 있거든요. 그게 사카이의 디스플레이의 약간 핵심인데 그 작업을 그 분들이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언더커버가 에이전시도 차렸더라고요. 언더커버 머시였나? 그렇구나. 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라라 저기 다카하시는 지금 이제 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맞아요. 딸이요? 한국 엄청 좋아하잖아요. 네, 한국에 아마 소속 에이전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약간 좀 한국의 메인 그 모델 에이전시 소속으로 알고 있어요. 뭐 S팀이나 K 플러스 뭐 이런 정도 약간 느낌. S팀이었던 것 같은데 정확히 기억은 안 좀 나는데. 웃긴다. 아니 그 얼마 전에 이거 딴 얘기인데 JYP에서 니주라고 중국 일본인들만 하는 아이돌 팀 있잖아요. 거기 래퍼가 지브라 딸이에요. 맞아. 일본의 그 전설적인. 지브라 딸인데 그 졸라 잘해요. 그 확실히 근데 다 걔네들도 다 K-팝이 좋다고 생각하고 한국 문화가 좋다고 생각하니까 이쪽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일본에서 데뷔 안 하고. 거기서 자기 음반을 안 내고. 그죠? 네, 심지어 그 이제 아이돌 오디션을 다 보는데 딱 3명만 JYP 재팬의 연습생이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었어요. 연습생이었거든요. 이미. 우리나라 파워가 진짜 확실히 있어요.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새로 뭔가 브랜드 시작하는 사람들이 잘하고 인스타에만 올려도 다 뭐 스타일리스트 찾아와가지고 옷 입히고 그러면 저절로 다 샤라웃 되고 그게 되는 세상인 것 같아요. 이게 진짜 SNS 소셜 미디어가 이제 커지면서 이게 뭐 진짜 그 자기가 그냥 인스타그램
만 하더라도 유명 인사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잘하면 결과물 좋으면. 네. 어떻게 하면 인스타그램에 유명 인사가 될 수 있을까요? 졸라 잘하거나. 저는 졸라 잘하는 것도 잘하는 건데 저는 약간 부지런한 사람을 못 이기는 것 같아요. 진짜. 그러니까 이게 팔로워 15,000이시니까. 그러니까 졸라 잘 하지 못하고 그냥 어느 정도 감각이 있는 정도의 사람인데 존나 부지런한 사람하고 존나 천재야. 존나 천재인데 개쩌는데 존나 불성실해. 그러면은 그 둘 중 비교하면 성공하는 사람은 어느 정도 감각만 있고 완전 개부지런한 사람. 그건 맞는 것 같아. 확실히 성공한다. 근데 나는 그런 사례들을 SNS 보면서 되게 많이 느끼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사람은 이 사람 개쩌는데 막 존나 천재적인데 하는데 팔로워 수 막 몇천 명 안 되고 아는 사람 별로. 약간 그런 경우 많은데 이 사람은 약간 좀 별론데 약간 그런데 팔로워 몇만 몇십만이고 약간 그런 경우를 많이 봐서. 부지런함이 역시. 네. 왜 소셜미디어 부지런한 것도 정말 대단한 거예요, 사실. 그럼요. 너무 올리기 귀찮아가지고. 저도 그래가지고 저도 천재과가 아니기 때문에 부지런함으로 승부해야 되는데 저도 여기까지 오게 된 게 사실 20대 때는 사실 체력도 있고 열정이 있잖아요. 그쵸. 근데 그때는 이제 패션을 이제 서구님이 이제 그 거리 패션 이제 찍으셨던 것처럼 그런 거 진행하셨던 것처럼 저는 이제 제 개인적으로 이제 인스타그램이나 약간 그런 것들이 없을 때 저는 그 데일리룩을 엄청 찍어서 아카이빙을 했었거든요. 요즘 말로 OOTD. 네, OOTD죠. 어디다 했었어요? 저는 이제 웨어 재팬이라는 사이트에서도 했었고 그냥 이제 찍어서 뭐 커뮤니티 같은데 매일매일 올리고 약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좀 이제 그때 당시 10대였던 친구들이 제가 맨날 데일리룩을 올리니까 약간 사실 뭐 데일리룩을 매일매일 찍으면 매일매일 옷을 갈아입어야 되는데 별로인 스타일링들도 지금 보면 많은데 이제 꾸준함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이 사람은 옷을 진짜 좋아하는구나.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으니까. 적어도 제 주변 제가 아는 범위에서 없었어서. 근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체력이 딸려서. 지금은? 네, 지금은. 근데 그 필요성을 많이 느끼죠. 아무래도 룩에 대한 또 직접적인 작업을 하는 그니까요. 직업이니까요, 그죠? 그 에너지적인 소모를 이제 저는 이제 일적으로 소모를 하고 있는데 또 뭐 개인적인 작업을 하기에는 너무 약간 빡세죠.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조금 다시 그러면 작업 얘기로 조금 넘어가 봐서 이 여러 일종의 뮤지션들, 아티스트들과 작업을 할 때 그들의 어떤 특징이나 뭐 장단점 같은 것도 다 각기 다를 거고 선호하는 것들도 차이가 있을 텐데 예를 들어 실장님이 가지고 있는 어떤 뭔가 추구하는 바와 그런 아티스트들이 원하거나 추구하는 바를 어떤 식으로 결합을 하는 건가요? 스타일링으로서? 근데 이게 사람 성향마다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일단은 얘기를 좀 나눠보고 그 사람의 그런 아이덴티티라 그래야 되나? 자기 약간 고집이 약간 확실하다 싶으면은 그냥 맞춰주는 편이에요. 그냥 근데 그렇게 일을 하면은 오래 지속되기는 힘들죠. 그래서 어쨌든 근데 이제 그게 일을 같이 해보지 않는 이상 그거를 알질 못하는 거니까. 그쵸. 근데 이제 뭐 그룹 이론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그런 것들이 약간 소통에 대한 부분들이 뭐 저에 대한 뭐 존중도 있고 믿음도 신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어느 정도 이제 이런 게 멋있는 것 같아. 약간 이렇게 하면은 어느 정도 수용을 해서 그거를 이제 받아들여서 입어주고 약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하면은 멋있지 않을까라고서 했을 때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나는 이렇게 입고 싶어.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서구님이 그 포토그래퍼 말씀하셨듯이 시안 푹 찢어서 이렇게 찍어주세요. 약간 이거랑 비슷한 거죠. 그쵸. 약간 저는 이렇게 입고 싶어요. 그냥 이렇게 사진을 보여주고 이 아이템을 갖다 주세요. 약간 이렇게 되면은 저는 또 그때 그 실장님처럼 그래 네가 꼭 그걸 하고 싶으면 그렇게 똑같이 입혀줄게 하고서 그냥 뭐 저는 그런 작업물들은 그냥 돈만 보고서 그냥 돈 벌고 그래서 하다가 소울이 안 담기는 거죠. 생활인이니까 사실. 어쨌든 돈을 벌어야 되고 그렇죠. 그 돈을 주는 사람한테 만족감을 줘야 되니까
그 사람은 애초에 이제 스타일리스트를 구했던 거라기보다는 그냥 코디네이터를 구했었던 게 아닐까. 그 미묘한 차이가 있죠 사실. 예, 차이가 예. 있죠. 그러니까 그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뮤지션들이 저도 경험해보면 음악도 그렇게 해요. 음악도 레퍼런스가 있고 그냥 자기의 방식이 라이프 스타일이네 그분의. 그런 거죠. 그냥 근데 생각보다 그런 뮤지션들이 되게 많고 그런 뮤지션들이 아직도 한국에서 성공할 수 있는 찾을 수도 기회들이 있고, 있는 게 많아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트렌드라는 건 분명히 있고 장르적인 트렌드 있지만 그거를 자기식으로 완전 풀어내는 사람들이 훨씬 더 대성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도 다른 요소들로 성공할 수 있다. 그렇죠. 그렇네요. 또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가장 본인의 어떤 크리에이티브를 온전히 담을 수 있는 담았던 아티스트 한 팀만 뽑으면 누구예요? 그룹 이름이에요? 아티스트. 예, 지금 그룹 이름 친구들은 현재 진행형이어가지고 지금 뭐 어쨌든 그 친구들이랑 처음 시작했을 때, 그러니까 지금 뭐 계속 얘기하는 게 처음 시작했을 때랑 지금하고 지금 계획했던 바대로 지금 뭔가 무브먼트를 이어가고 있거든요. 어쨌든 패션적인 약간 그런 부분들을 가져가고 싶어 했는데 지금 그 저랑 만나기 전에는 없었던 뭐 생로랑이라든가 뭔가 이제 그런 루이비통이라든가 오프화이트 약간 이런 브랜드들에서 샤라웃이 오고 그리고 이제 또 이게 재밌는 일화가 있는데 제가 이제 어제 루이비통 매장 갔다 왔는데 그 브이론 디자이너 있잖아요. 네네네. 에이셉 기억이 안 난다. 어쨌든 그- 에이셉 머시기. 아니 퍼그 아니고 퍼그 아니고 그 영로드라고 또 다른 사람이에요? 영로드라는 이제 닉네임을 가진 브이론 그 인스타 프로필에 I'm not rapper라고 써있는 거 네 아닙니까? 맞습니다. 아임남 래퍼 맞습니다. 하도 그 네. 부러워서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브이론 그 디렉터랑 마파를 하게 됐어요. 그 약간 좀 이제 아까 말씀하신 GD님의 피스 마이너스 비공개 계정처럼 그분도 이제 비공개 계정이 있거든요. 근데 비공개 계정이 있는데 제가 아는 약간 패션 쪽에 있는 친구들하고 다 팔로우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친구지? 내가 아는 앤가? 해서 팔로우를 했는데 브이론 디자이너였더라고요. 자신의 리서치나 그런 용도로 또 그죠? 네. 개인 계정으로서. 그래서 뭐 브이론 디자이너구나 그런가 보다 하고 있었는데 제가 뭐 인스타그램 이제 스토리나 이런 걸 올리면은 매번 답장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 스타일들이 있죠. 예, 그래가지고 나는 이런 거? 나는 이 얘를 알지도 못하고 우리가 대화를 나눠본 적도 없는데 내가 뭐 옷 사진 뭐 내 아웃핏을 올리거나 뭔가 이렇게 사진들을 올렸을 때 걔가 막 맨날 하길래 나는 여기서 뭐라고 답장을 할지 모르겠어가지고 그냥 좋아요만 누르고 말다가 이제 몇 번 이제 뭐 막 옷에 관해서 몇 번 얘기를 나눴었어요. 뭐 그렇게 하고 있다가 이제 작년에 이제 그룹 이름이 파리패셔니크에 가게 됐거든요. 네. 무슨 브랜드로 갔어요? 제가 이제 그 한국의 우영미 디자이너님하고 정욱준 디자이너님 그 파리패셔니크 쇼를 그 그룹룸 애들을 제가 연결을 해주고 이제 거기 가서 이제 그 친구들이 오프화이트랑 그리고 헤런 프랜스턴이랑 이제 그런 그 다른 해외 브랜드들 쇼를 다 보게 됐는데 그 오프화이트 쇼에 갔다가 이제 그 영로드 그 브이론 디자이너를 그 휘민이 그룹 이름 휘민이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도 이제 제가 스타일링을 해서 보냈는데 이제 그 버즈라블로가 그 휘민이를 보고서 뭐 좋다 너 막 이렇게 해서 대화를 나눴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 얘기를 했나 봐요. 리사이드라고 너 아냐? 우리 스타일리스트가 오늘도 스타일링을 해줘서 왔다 이렇게 했는데 걔가 웃긴 게 한 번도 얼굴 본 적도 없는데 리사이드 is my homie 이런 그래가지고 아니 우리 그 정도면 홈이지. 홈이야. 하트 눌렀잖아. 하트 정도가 아니라 댓글을 달려. 그래가지고 댓글 달면 홈이지. 홈이라고? 그래가지고 나는 당황해가지고 얘가 나를 그 정도까지? 약간 잘해줘야겠네. 그런 약간 일화가 있었죠. 참고로 그 호미를 모르시는 분들에게 말씀드리자면 호미는 밭을 가는 거죠. 그 친구다. 야 완전 친구야. 약간 이런 뜻입니다. 태양이 자주 씁니다. 역시 세상이 참 연결되는 게 그러니까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물론 그 작업을 보고 그 작업이 좋다고 생각해서 연결되는 것이지만 이게 진짜 되게 넓은 세상인데 되게 좁은 세상이기도 하고 맞아요. 사실은.
그 문화를 향유한다고나 할까요? 그런 것들로서도 좀 되게 재미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약간 일화들을 겪으면서 약간 이게 지금 시대에서 성공할 수 있는, 세계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진짜 개개인한테도 엄청 열려있는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역시 저도 저 그림 작업을 이제 아니, 그림 또 열심히 MMCA로 가나요? 그림 또 하셔서 네. 또 이제 그 뭐야 기생충에 나왔었던 훈이훈이요? 훈이훈님처럼 그 훈이훈님 그림이 몇 억에 팔린다고 저는 그것도 최근에 요즘에, 들어서 그렇게 또 되실지. 역시 북치기 박치기지. 역시 선호한테 핍박을 받았지. 하나 더 살 건 아니지? 약간 이런 생각. 그렇지만 저는 제 갈 길을 가겠습니다. 뭐 아무튼 뭐 이런저런 얘기들 하다가 이제 막판에 여러 가지 또 작업에 대한 또 재밌는 작업들에 대한 얘기도 들어봤는데요. 뭐라고 해야 될까? 지금 이제 일로서 하신 작업들에서 연결돼 있고 또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을 얘기해 주셨는데 뭐 바쁘신 와중이지만 저는 이 또 스타일을 또 창작해내는 어떤 작업자로서 이 개인적으로 이런 작업들을 좀 해보고 싶다. 그런 게 있으신지 좀 궁금해요. 저는 그 어쨌든 스타일리스트 일을 뭐 40, 50까지 할지는 잘 모르겠고 근데 이제 저는 딱 그건 있어요. 제가 약간 스타일리스트로서 목표점을 잡아둔 거는 있거든요. 네. 저는 그 목표점은 제가 이제 그 서구님이랑도 봤었지만 서울 패션위크 할 때 르메테크라는 브랜드의 약간 스타일링과 그쵸. 이제 비주얼적인 거를 이제 제가 한 2시즌 정도 했었잖아요. 근데 원래 제가 스타일리스트를 맨 처음에 시작하면서 생각했던 거는 나는 연예인 스타일링만 하는 스타일리스트가 아니라 패션쇼를 꼭 하는 스타일리스트가 되고 싶다. 왜냐면은 스타일리스트들이 대부분 한국은 특히나 패션쇼 스타일리스트는 거의 없잖아요. 거의 맞아요. 거의 자기가 하죠 그냥. 네. 본인이 하거나 아니면은 뭐 스태프들이 하거나 그러잖아요. 근데 나는 근데 이제 해외 같은 경우에는 다 다르잖아요. 그쵸. 모델 캐스터가 있고 뭐 스타일리스트가 있고 쇼 스타일리스트가 다 따로 있고 다 따로 있고 하잖아요. 근데 나는 그냥 연예인이나 브랜드 룩북만 그냥 스타일링하는 뭐 매거진 화보 이런 걸 스타일링만 하는 스타일리스트가 아니라 패션 쇼가 진짜 저는 그 패션 문화에서 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진짜 이게 패션 쇼가 진짜 그 브랜드의 판타지를 보여주는 그쵸. 거라고 생각을 해서 집대성이죠. 네, 집대성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 안에서 같이 작업물을 하는 그 스타일리스트가 되고 싶다라는 꿈이 있어서 서울 패션위크에서 약간 그걸 어느 정도 맛을 봤고 근데 최종적인 목표는 일단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언젠가는 파리 패션위크에 서는 브랜드의 어느 브랜드가 될지 모르지만 파리 패션위크라는 무대에서 제가 스타일리스트로서 스텝으로서 한번 꼭 참여를 하고 스타일리스트를 그만두더라도 그게 약간 저의 약간 좀 스타일리스트로서 마지막 관문이라고 항상 그 스타일리스트를 처음 시작하면서 그거를 계속 꿈꿔왔어요. 제가 봤을 때 사실 코로나 때문에 진짜 워낙 모든 것들이 글로벌하게 벌어지다가 지금은 또 어쩔 수 없이 지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제가 봤을 때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네. 뭐랄까 오히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냥 저의 상상인데 딱 이제 현장에서 사실 감회가 새로울 수도 있겠지만 그 상황이 온다면은 엄청 정신없이 또 바쁠 거잖아요. 그쵸, 거기서 그 현장에서. 근데 그러면은 또 이제 또 다음에 다른 것들이 생길 수도 있겠죠. 네, 사실 일반적으로 뭔가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그러니까요. 그쵸. 네, 좀 재밌네요. 뭔가 또 이렇게 스타일링과 스타일리스트에 대한 이야기들을 오늘 나눈 셈이기도 하지만 사실 저희가 여러 가지 또 그 외부와 내부에 있는 옷에 대한 얘기들, 뭐 시대에 대한 얘기들, 시대도 공교롭게 거의 비슷한 시대예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 네. 이제 중반 제 잡담 타임이 너무 길었던 것 같긴 하지만 재밌어. 아니 저는 재밌었어요. 네. 그래서 홍석우 하면 또 히어로죠. 네. 저희 때. 그래서 아무튼 오늘 되게 재밌었고요. 네. 네.
오히려 승주 씨가 거의 약간 듣는 입장이긴 해요. 재밌었어요. 개꿀잼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재밌으셨으면 좋겠고 네. 이제 나머지 작업물들 지금 네. 이제 뮤직비디오 등등등 계속 공개될 테니까 네. 그것들도 저희가 계속 팔로우업하고 아, 예, 감사합니다. 중간중간에 네. 또 오랜만에 게스트 오랜만에 처음 나오신 처음인가요? 네. 오, 실장님이요? 한 번 네. 나오셨죠? 언제요? 아닌가? 처음 나오신 거 그쵸? 그죠? 네. 네. 순환시장 처음입니다. 네. 네. 왠지 나오셨던 것 같은데. 그래요? 여기서 미팅을 해가지고. 그럴 수 있죠. 데자뷰가. 네. 네.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그 또 가을에 조금 더 지금보다 선선해지면은 그때 이제 저희가 아까 살짝 그냥 얘기 나왔던 대로 옷 얘기 특집으로 한번 좋죠. 다시 한번 돌아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뭐 이 정도로 끝내볼까요? 여기 마무리하시죠.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